제발 제발 눈 좀 떠주세요, 할머니. 폭우가 쏟아지던 오후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여고생이 전신이 젖은 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물 웅덩이를 뛰어다니며 119에 전화를 걸던 그 아이는 쓰러진 할머니의 손을 움켜쥔 채 온몸으로 덜덜 떨고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이 어두운 거리, 아이의 목소리만 빗소리에 묻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아이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에 자리한 낡은 빌라 한 채,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고등학생 지연은 매일같이 새벽 알바와 학교 수업, 저녁 식당 서빙까지 쉴 틈 없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몇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통장은 늘 바닥을 찍었고 냉장고엔 물 몇 병과 김치밖에 없었지만 지연은 꿋꿋하게 살아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교복 치맛단이 해지도록 입고 다녀도 누구 하나 관심 갖는 사람은 없었죠. 급식줄에서 맨 끝에 서 있다가도 종이 울리면 그냥 돌아서야 했고 저 아이 늘 혼자야 하는 수군거림조차 이제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비에 젖은 운동화를 질질 끌며 집으로 가는 길, 도로 옆 인도에서 이상한 무언가가 시야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허리를 반쯤 접은 채 쓰러져 있는 건 할머니였고 옷은 이미 흙탕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손을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다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한 분이 길에 쓰러져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숨은 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위급해 보여요. 빗속에서도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가는 길도 아니었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지나가는 차량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할머니의 머리를 조심스레 자신의 무릎에 올려놓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저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구급차의 불빛이 멀리서 번쩍였고 지연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구급대원이 도착하고 할머니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고 지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맨발로 서 있는 자신을 깨달은 건 그제서야였고 차가운 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지연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선 지각했다고 혼났고 교복은 여전히 젖어 있는 데다 신발도 말리지 못한 채였습니다. 친구들은 킥킥대며 수군거렸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전날 밤 할머니가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연락도 없고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지연은 계속 신경이 쓰였지만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한 지연은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으려다 화면에 떠 있는 부재중 전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 다시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간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며칠 전 비 오는 날 길에서 어르신을 도와주신 학생이 맞습니까? 지연은 깜짝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 사람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어르신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고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이 괜찮다면 뵐 수 있을까요? 지연은 말없이 핸드폰을 꼭 쥔 채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날의 빗소리와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딘가 낯선 사람이 자신을 찾아온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고 괜한 오해를 사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건 남자의 말투에는 어떤 강압도 억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애타고 간절한 기색이 숨어 있었죠. 지연은 결국 약속을 잡기로 했고 이틀 뒤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알바를 마치고 흠뻑 젖은 운동화를 신은 채 지연은 낡은 가방을 움켜쥐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안쪽 구석 테이블에서 조용히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하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50 초반쯤 되어 보였고 깔끔한 양복 차림에 손등엔 병원 출입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머뭇거리며 그 앞에 앉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남자는 커피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쓰러지신 장소는 평소 다니시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려다 길을 잘못 드신 거였죠. 집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찾고 있던 참이었는데 만약 지연 학생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지연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지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엔 사진을 찍는 듯한 남자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비쳐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꼭 다스 보고 싶다고.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몰라서 애가 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상에서 기억하신 겁니다. 그날 아이가 교복을 입고 있었다고. 그래서 인근 학교들을 돌며 학생들의 얼굴을 확인했죠. 지연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학교에까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라도 실례가 될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하니까요. 다행히 사진을 보고 선생님 한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학생이 예전에 제출한 교지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 덕분에 오늘 이렇게 뵙게 된 겁니다. 지연은 말없이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어지럽고 낯선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무시당하고 투명인간처럼 여겨졌던 자신을 이렇게까지 찾아주고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니, 그런 일이 생기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야죠, 사실. 그날 어머니를 모시고 간 병원비도 학생이 일부 부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정말 괜찮았습니까? 지연은 당황해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낼 수 있는 만큼만 잠깐 먼저 낸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돼요.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깊은 생각이 잠겨 있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몇 걸음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어머니께서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괜찮다면 우리 집에 잠시 들러주실 수 있겠냐고요. 인사를 꼭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모르는 집,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그 말 속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잠깐이면 괜찮아요. 조용히 대답하자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강북 어느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고풍스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담벼락을 감싸고 있었고 오래된 나무 대문이 달그락거리며 열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안쪽 방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니? 그 아이. 지연은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 전 폭우 속에서 자신의 품에 안겨있던 바로 그 할머니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는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눈가를 붉히며 웃으셨습니다. 아가야, 내가 맞구나. 정말 와줬구나. 지연은 무언가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작고 주름졌지만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엔 그날 밤의 고마움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연의 손을 꼭 잡은 채 이불 위로 끌어당기듯 말했습니다. 그날 너 아니었으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맙다. 지연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걸 한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당연한 걸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잠시 후 거실에서 마주 앉은 지연과 중년 남자는 진지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선 원래부터 심장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자제하셔야 했는데 그날 혼자 몰래 집을 나서신 거죠.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가시려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하셨어요. 남자는 한숨을 쉬며 턱을 괴었습니다. 그러셨죠. 비까지 오는데 어찌나 놀랐는지. 집안 식구들이 다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와중에 아무도 못 본 걸 학생이 본 거예요.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던 그 길에서. 지연은 가방끈을 조심스레 감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묘하게 일렁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서요. 남자는 미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 나이는 어떻게 되죠? 17이에요. 고2입니다. 부모님은?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일용직이에요. 매일 현장으로 나가세요. 생활이 빠듯해서 제가 알바를 병행하고 있어요. 학교 끝나면 식당에서 일하고요. 새벽에도 물류센터 다녀와요. 남자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도 어머니 병원비까지 정말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계좌에 있던 전부긴 했지만. 그래도 어쩐지 그날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잠시 뒤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가져온 할머니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연을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법이란다. 지연은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마세요. 전 정말 별거 한 게 없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굴 볼 때 모르겠니? 너는 외로운 아이야. 고단한 아이고 그런 아인 누군가가 손 한번 잡아줘야 하는 거야. 지연은 갑작스레 뜨거워진 눈가를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속에 박혀있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불쑥 솟구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오랜만에 휴대폰 속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늘 누가 내 손 잡아줬어. 나 좀 괜찮은 아이인 것 같기도 해. 그 말은 그녀 스스로를 위한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학교 앞에서 지연을 기다리던 낯선 검정 승용차 한 대. 그 차에서 내린 남자는 조심스레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 혹시 잠깐 괜찮을까요? 오늘 어머니께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연의 삶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식사 대접을 받는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고 식당 알바 중 남은 반찬을 집에 싸오는 것이 유일한 식사 준비였던 아이가 어느 집 거실 식탁에 정갈하게 차려진 상 앞에 앉는 일은 그야말로 낯설고도 어색한 경험이었습니다. 마른 오징어 볶음과 멸치조림, 따끈한 된장찌개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그릇을 앞에 내밀었고 지연은 멋쩍게 웃으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밥을 한 숟갈 뜨자. 그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은 배보다 마음이 허기질 때 더 눈물이 나는 법이죠. 식사를 마치고 나자 중년 남자는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학생, 혹시 장학재단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학재단이요? 네, 저희 쪽에서 개인적으로 운영 중인 장학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작은 모임인데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누군가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가만 보면 됩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생은 이미 그걸 보여주셨죠. 조건 없이 낯선 일을 위해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조금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에 지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원도 못 다니고 참고서 한 권 살 돈도 없어 도서관 복사기로 문제를 인쇄해 공부하던 날들. 그리고 장학금 지원서를 써도 낼 수 없었던 증명사진이 없어서 포기했던 경험들. 갑자기 닥쳐온 기회라는 단어 앞에서 지연은 왠지 모르게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부담되면 말해주세요. 무리하게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남자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어서요. 그날 제가 한 일은 그냥. 학생, 그날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 가족은 큰 상실감을 겪었을 겁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나 착한 행동으로만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외면하고 지나치기도 하죠. 하지만 학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큽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어른의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믿음이 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누군가 자기에게 이토록 진지하게 말을 건네주는 경험 자체가 오랜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자신의 방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후줄근한 책상, 벗겨진 의자, 가죽 형광등 불빛마저 희미한 방이었지만 그녀의 손엔 이제 작은 희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 같은 아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 생각에 지연은 처음으로 펜을 들고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반듯하게, 천천히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며칠 후 남자는 다시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장학기금 첫 지원금입니다. 등록금과 학습, 자료비, 그리고 매달 생활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고요. 학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학생의 시간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교복은 새 옷으로 바뀌었고
낡은 운동화 대신 튼튼한 단화를 신게 됐습니다. 급식도 이제는 끝까지 먹을 수 있었고 선생님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의 얼굴에서 조금씩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모든 일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란 늘 예상치 못한 전화를 통해 또 다른 국면으로 흐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날은 학교에서 모처럼 웃을 일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지연에게 교지 편집을 맡아보겠냐고 조용히 물었을 때 교실 안에 몇몇 학생들이 의외라는 듯 고개를 돌렸죠. 예전 같았으면 지연은 그냥 고개를 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해보고 싶어요. 그런 대답 하나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고 지연 스스로도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으며 이제 누군가로부터 손을 잡히는 사람, 그게 자신이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방바닥에 주저앉은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지연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적이 몇 초 흐른 뒤 익숙하지 않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혹시 지연 학생 맞습니까? 낯선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그때 병원에서 지연 학생이 어르신을 응급실까지 모셔다 준 걸 직접 봤던 간호사입니다. 그때 정말 놀랐어요. 학생이 얼어붙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놓질 않더군요. 그리고 여자는 말을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옆 병실에서 제 딸이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늘 병원을 들락날락했는데 그날은 특히 상태가 위중했죠. 그런데 지연 학생 덕분에 어르신이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세상에 아직도 이런 아이가 있구나 하고요. 그래서 무례한 줄 알면서도 연락드렸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어서요.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맺히려는 걸 꾹 참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여자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딸과 함께 식사 한 끼 하실 수 있을까요? 제 딸이 지연 학생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같은 또래인데 많이 외로워했거든요. 지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며칠 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난 간호사와 그녀의 딸, 이름은 예린이었습니다. 예린은 심장질환으로 중학교를 자퇴한 후 대부분의 시간을 병실에서 보내는 아이였고 친구들과는 멀어진 지 오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지연이 할머니를 안고 울던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았다고 했죠. 언니가요, 그날 그렇게 우는 걸 보고 나니까 그냥 무작정 만나고 싶었어요. 예린은 작고 야윈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도 너무 아팠는데 언니 보니까 참 힘이 나더라고요. 지연은 예린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린아, 나도 사실 외로웠어. 근데 누가 내 손 잡아준 날부터 그게 조금씩 나아졌어. 예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뻗어 지연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작고 조심스러운 손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 손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지연은 눈을 감고 작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그렇게 되자. 그날 이후 지연은 예린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병문안도 다녔습니다. 가끔은 병실에서 같이 과제를 하거나 함께 음악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린의 어머니는 늘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지연은 단지 친구 하나가 생긴 것 같아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고,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줬고, 그리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느새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었는지를. 시간이 흘러 어느새 봄방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해는 길어졌고 햇살 아래에서 웃는 학생들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지연의 일상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숨죽이며 살아가던 날은 점점 희미해졌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웃고 감사받는 삶이 지연에게도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지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 들렀다가 집에 돌아오려던 참이었습니다. 해가 조금씩 지는 오후 5시 무렵 지연의 휴대폰에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낯선 번호도 아니고 발신자, 표시 제한도 아닌 익숙지 않은 지역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레 전화를 받은 지연에게 들려온 목소리는 다소 건조하고 형식적인 어조였습니다. 지연 학생 맞으시죠? 여기 땡땡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입학처입니다. 간단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지연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예. 저 아직 원서 넣지도 않았는데요. 아, 그렇죠. 그런데 저희 쪽으로 학생에 대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장학기금 연계 대상자로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 뵙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이번 주 중에 면담 가능하신 시간 있으신가요? 지연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내게도 이런 기회가 오는 걸까 하는 설렘과 동시에 괜히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자리를 뺏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밀려왔죠.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우려면 나부터 제대로 서야 해. 그렇게 스스로 다짐한 후 그녀는 약속한 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입학처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성은 지연에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할머니의 아들이자 처음으로 지연을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를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학생, 잘 오셨어요. 놀랐죠? 사실 이건 어머니의 제안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만약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면 그 길만큼은 우리가 열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꿈도 안 꿨어요. 전 그냥 고등학교만 잘 마쳐도 다행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살린 손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밝혀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학생은 그런 가능성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며칠 후 지연은 기초 장학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을 통해 등록금 전액 면제는 물론 생활 장학금까지 지원받게 되었죠.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냉정하고 모진 곳이라 믿었던 지연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죠. 대학교에 입학한 지연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본격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고 매달 한 번씩은 예린과 함께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숨차지도 않아. 약도 잘 듣고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예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지연은 그 말에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그리고 매년 설이 되면 지연은 어김없이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아가야, 잘 지내냐? 얼굴 보니 기운이 나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 잘 지내요. 저 이제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지연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그날의 폭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가로등 아래 쓰러져 있던 할머니, 빗속에서 떨리던 자신의 손, 가리고
아무도 없던 그 거리. 그때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 이 모든 사람들과의 인연은 생기지 않았겠지. 지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괜찮게 살고 있어. 사람들 속에 살고 있어.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됐어. 나 잘하고 있지? 창문 밖엔 봄비가 살짝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빗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처럼 외롭고 힘든 아이가 있다면 이제 내가 먼저 다가갈 거야. 내게 손 내밀어준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지연의 인생은 봄처럼 따뜻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